요양병원의 몰락 2027년으로 다가온 위기라는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 코 시국을 기점으로 요양병원의 몰락이 가속화된 게 아닌가 했는데 이전부터 이러저러한 힘든 요소가 있지만 최근까지 요양병원 개설 추이를 본다면은 전성기였어요. 최근까지는 전성기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최근 발표로 인해 이 몰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창 붐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이 산업에 뛰어들면서 우주순 생기다 트렌드가 바뀌며 줄폐업하는 그런 케이스도 간간히 있잖아요. 요양병원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은 비슷해도 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11월 말쯤인가 12월 초에 들은 소문은 현재 요양병원 1400여 개를 1000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부에서 떠도는 이야기였고 오피셜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마 실현된다면 요양병원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텐데, 남은 병원들은 어떤 수혜를 보겠죠. 파일을 나눠 먹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2027년과 이 1000개로 감축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이며 과연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보다시피 요양병원은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9년 코 시국을 기준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버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요양병원도 1년은 버티는 것 같아요. 1년은 버티면서 2개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2년은 좀 힘들었나 싶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18개가 줄었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5년 사이에 183개가 줄어들었다. 약 12%가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가 새로 개업하고 폐업하는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간에 폐업한 병원 수는 더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소재 암요양병원장이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증가하는 요양병원 폐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도 간간히 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요양병원은 비교적 설립이 쉽고 자금 20억으로도 가능하다, 급성기 병원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20억이 아주 큰 돈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요양병원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하면은 환자 수만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안정적인 거잖아요. 특히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전망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을 거예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에서인지 꾸준히 문제가 되는 산부장병원, 이런 것도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2009년에 755개에서 5년 뒤 1206개로 1.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8년 1549개로 1.3배가량 증가했어요. 이 10년 동안 2.05배가 증가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냐면은, 같은 기간을 봤을 때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에 269개에서 307개로 1.14배 증가했습니다. 병원은 같은 기간 1236개에서 1362개로 1.18배 증가했어요.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26,925개에서 31,564개로 1.17배가 증가했어요. 전체적인 절대값은 차이가 있지만은 비율을 보면은 요양병원의 2배 이상 증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인 거예요. 얼마나 진입장벽이 낮은지에 대해서 좀 대변해주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활동하는 간호 인력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009년부터 해가지고 23년 3분기까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12,000명대에서 6만 명 가까이 된 걸로 보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간호인력들이 늘어난 상황이 되었느냐. 요양병원은 2배가량 증가했는데 간호인력은 거의 12,000에서 6만이니까 4배 가까이 증가한 거라 볼 수 있죠. 그렇게 증가한 이유는 간호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 요양병원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안 나오던데, 추정하면은 그 당시에 요양병원 1등급은 아마 600개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 1등급 수에서 상급 종병, 병원 수를 빼고 그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00개 내외로 추정된다. 전체 1400여 개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4년 뒤에 1등급이 1100개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증가한 거에 따라서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등급에도 못 미치던 그런 환경이 어떻게 정상화라 해야 될까요? 모두가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간호인력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1등급, 요양병원 1등급은 상급 종병의 6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종병 병원급은 5등급에 해당하는 인력 기준이에요. 어찌 보면 인력 기준에서도 낮은 인건비 지출로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요양병원 개설 추이와 간호인력 추이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좀 보기 좋게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2009년 755개, 12,879명, 2016년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4년 끊어가지고 했습니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1.87배가 증가했는데 간호인력은 3.8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5년 뒤인 1.25배, 요양병원은 1.12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양병원이 줄었잖아요. 12% 감소했는데 간호인력은 4%밖에 감소가 안 했어요. 어찌 보면은 고용이 늘었습니다. 왜 제가 16년, 20년을 기점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보다시피 여기가 12년, 16년, 20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2024년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기에 있는 8등급에 있는 병원들, 5등급, 4등급 이런 병원들이 아마 좀 문을 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요양병원에 오면서 좀 놀랐던 게 있어요.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이 임금 체불을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듣고, 아니 병원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임금 체불을 걱정하지? 그런 게 있다고?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저는 진짜 그걸 듣고 아니 농담하는 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래저래 조사하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 일부의 사례지만은 극소수라기에는, 적다고 하기에는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기우가 아닌 진짜 실제에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상급종면 기준으로는 6등급에 해당하는, 병원급에서는 5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인력 기준임에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에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그런 생태계라는 점. 그리고 이어서 볼 것은 2011년 기사인데, 요양병원 난립 개설 기준 강화로 막아야, 과거부터 요양병원이 너무 늘고 있다면서 개설 기준을 강화하자고 수를 조절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10년 새 요양병원이 50배 증가했다,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어, 개설 기준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거는 좀 부풀리기용으로 그런 시점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2008년부터 2010년 여기서 이제 지출이 더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제 저 기준을 2000년대로 잡고 이제 50배라고 설명하는지 의도가 보이죠?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럴 거면 그냥 애초에 1990년대 요양병원이 5개만 있었는데 20년 만에 뭐 190배가 증가했다 뭐 이렇게 하지, 굳이 2000년대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려면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0배 증가한 것으로 조금 내용을 좀 과장되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비해 인력 및 시설 기준이 단순해 개설이 쉽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진입장벽이 낮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간호인력 운용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뉴스인데, 지난해 23년 8월에 난 뉴스입니다. 요양병원 2만 병상 과잉 신증설 제한한다. 11년에 하던 거를 12년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지부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를 했는데, 시도는 올해 안에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계획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8월 초에 그런 내용들이 아까 기사로 이렇게 나왔고요. 시기가 지나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12월 달에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조정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전남 요양병원 공급 과잉 27년까지 병상 25%까지 감축한다. 요양병원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에 판단됨에 따라 2027년까지 약 25%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급성기 병상도 14% 감축해서 운영하기로 한다. 병상만 25% 줄이고 요양병원들은 그대로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엔 요양병원 최소 환자 수가 150명은 넘어야 병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병상을 그만큼 줄이게 되면은 계산기 두들겨보고 폐업 수순을 밟는 곳이 그 비율만큼 늘지 않을까 싶어요. 병상 수를 줄이는 게 병원 수를 줄인다, 이렇게 좀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병원이 땅을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은 건물이면은 버틸 것 같아 보여서 비교적 타격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상가 건물 임대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병원, 원래는 200배드였다가 25% 줄이면 150개잖아요. 매달 임대료만 몇천 나갈 텐데 적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비급여 영양제 수액을 겁나게 팔고 여러 부조리한 것들을 행하면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꼼수를 쓰겠죠. 결국 병상수 25%를 감축한다는 말이 병원 25%를 줄인다는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겠죠. 일주일 뒤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23년 12월 21일에 한 달 61만원, 18만원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확 줄인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올해 7월이죠. 시범사업 형태로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요양병원 10곳 600명 환자에 한해 시범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양병원 병상 수가 30만 개였다가 최근에 27만 개 내외라고 해요. 600병상이면은 0.2%거든요. 0.2%. 요양병원 1,400여 개 되잖아요. 10개 선정. 그러면은 0.7%만 한다는 얘기예요. 여튼 그 시범사업도 아주 쥐꼬리만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에 난 기사입니다. 간병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요양병원 구조조정, 질 제고 먼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부는 이 시험사업이 간병비 지원 정책이 아니라는 전제를 하고 요양병원의 구조조정과 퇴출, 의료의 질 제고에 의미를 더했다. 구조조정과 퇴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적당히 솎아내고 눈치껏 문 닫을 곳 문 닫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구조조정이 필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 하면은 대량 해고, 이제 그 말이고, 국내에서는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은 희망퇴직, 그런 거를 해가지고 보통 진행을 하죠.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정부는 거듭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단계를 거쳐 2단계를 거치고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는데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10개 요양병원과 600개의 병상.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공립병원이 우선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의료 최고도, 고도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최고도랑 고도 환자에게 차등해서 비용을 지원한다.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를 분류해요. 선택입원군, 의료 경도, 중도, 고도, 최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매겨져 있습니다. 보다시피 최고도로 갈수록 받는 비용이 늘어나요. 하루에 받는 비용이에요. 제 분류에서 최고도, 고도 환자가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간병 지원은 최고도, 고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 대략적인 방법은 1단계에서는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함정이에요. 함정.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1인당 연평균 4명이라고 하면은 간병사 1명이 환자 4명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것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교대를 한다. 간병인 1명이 8명을 보는 거죠. 이제 간병인 2명을 쓰는 건데 2교대를 돌리니까 간병인 2명에 환자 8명이잖아요. 그렇지만 교대 근무니까 1명에서 8명을 보는 거죠. 지금은 보통 뭐 한 방에 5명, 6명 이렇게 있는데 방을 2개를 본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3교대 돌린다. 그러면 혼자서 12명을 봐야 됩니다. 이 교대 근무가 24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8시간 기준으로, 12시간 기준으로 3교대, 2교대 돌리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더욱 늘어날 거예요. 아니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인데요 싶겠지만 이 간호사 등급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거는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상급 종병에서 1인당 2명 미만으로 안 보잖아요. 종병에서 1인당 2.5명 미만으로 안 보잖아요. 요양병원에 간호사 1명이 환자를 4.5명 미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3교대에서 식을 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아니고 이제 간병인력 1인당 환자 수 이거를 4 이렇게 한 다음에 3교대 또는 2교대 이렇게 하면은 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8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간다 하면은 실제로 보는 게 근무 조별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아마도 간병인 1명이 17명에서 19명을 볼 것이다. 간호사 산출하는 계산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제가 계산한 식 말고 다른 계산식이었으면 하네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막 인력 갈아 넘어가면서 간병비 지원받는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인력을 적게 투입하고 환자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지원을 받으면서 이익은 뭐 배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니까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요양병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렇지만 우리의 일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어서 1단계 시험사업에서 정부는 대상자군이 맞는지 살핀다. 그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이다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류 조작, 기록 조작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부의 병원에서 그러는 거겠지만
과거 21년 기사에서는 요양병원 과다 청구 여전한데 현지 조사 5% 수준에 그쳐 국회의원은 부당 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는 5.8%밖에 되지 않아 문제점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당 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당 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관계기관의 현지 조사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도 있다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요양병원 간호 등급 평가를 할 때 그 신고 자료를 안 준 병원에는 8등급을 줬다고 해요. 8등급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8등급을 받은 병원들은 아마 인력 기준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8등급의 인력 기준을 보니까 1대 9더라고요. 이거면 거의 헬이죠, 헬. 그래서 누군가는 일부를 가지고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극소수의 일부의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서류 조작, 기록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환자 분류에 대한 것은 심평원 자료를 참고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ADL이라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의료 최고도에서는 사실 좀 조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 또는 혼수 상태 또는 중심 정맥 역량, 이거를 만족해야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의료고도는 조금 하기가 쉽습니다. 하고자 마음먹는다면은. ADL 평가에서도 정직하게 해야 하지만은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풍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출혈, 뇌경색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오는 경우, 그 상황이면은 ADL 평가를 18점 이상에 맞게 책정하면은 의료고도, 이제 이거는 뇌출혈, 뇌경색 이런 진단이 들어가야 조작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편마비로 오시는 분들이 적잖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3단계 이상의 욕창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 궤양 치료를 받는 경우, 이것도 욕창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산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일정을 조정하면은 언제 악화가 되고 언제 회복이 되고, 이것도 위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전산에 올리는 증거가 났는데 어떻게 이게 조작 가능하지 싶은데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발열 같은 경우에 발열이 3일 이상 있고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고도로 할 수 있고요. 매일 격렬한 통증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우, 보통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환자들 기준으로 통증은 실제로 없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통증이 있다고 서류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통증을 높게 줘가지고 일정 기간 의료 고도로 유지하고, 통증으로 뭐 한 달, 2달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고 다른 걸로 환자 분류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룬 7일 이상 경관 역량, L튜브 강제로 굽는 거, 그것도 영상 다뤘죠. 이제 코출 꽂고 일주일 이상 이 기준에 맞게 칼로리 섭취하게 하면은 가능하고,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에도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데 고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산소를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산소 없어도 99%, 100% 이렇게 나오는데 기록상에는 89%가 넣는 거죠. 최근에 기준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이것을 하는 환자의 경우 매달 혈액 검사랑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세히 아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작을 하는 부분 때문에 요양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들어오는 산소 탱크 양, 산소 탱크에 얼마나 들어왔고 그 소모된 산소 양하고 처방된 산소 양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들어온 거는 막 100인데 쓴 거는 사실 50밖에 안 되고 처방은 100은 들어갔다. 그럼 50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원은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막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자세하게 컨설팅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병원이 기준에 맞게 정직하게 하겠지만 조작하려면은 이렇게 가능할 것 같다는 점. 하지만 저의 기대와 달리 검색을 해보면은 평가 때만 소변줄 빼라, 평가 조작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환자 평가표 조작이 가능한 통증 점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족집게 가외 컨설팅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영상에서 중증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 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겠죠. 일부 예시겠지만은 다른 예시로는 치매약 복용 중 또는 수면 시 야간 행동, 이거를 기록 조작할 수 있고, 가끔, 자주, 매우 자주 등등 이렇게 빈도를 설정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울, 수면 야간 행동 이렇게 또 기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 그렇게 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은 앞서 봤던 기사처럼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부만 알려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정부가 얘기하는 10개 요양병원, 그리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치화된 데이터는 전남의 경우에는 25%를 얘기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25%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전남 지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놓고 정부도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요양병원 5년 만에 12% 감소했는데 25%라고 한다면은 1404개에서 1053개로 이렇게 이론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그냥 알아서 폐업하는 그런 병원도 있겠죠. 이게 시행되면은 1000개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된다면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될까? 이 비율만큼 25%만큼 실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들죠. 여기서 25%라고 한다면은 간호사는 약 7,000명이고 간호조무사는 약 7,900명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실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저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거죠. 요양병원에 이력서만 쓰면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추후에는 토익도 해야 되고 스펙을 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급성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확대 사업을 하면서 간호 등급 그거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요양병원도 같이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가 체계 개편 시 고용을 더 할 수 있겠죠. 1등급 기준이 지금 4.5명인데 만약에 3.0명으로 이렇게 상향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이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다면은 요양병원이 12% 감소하던 시기에는 간호 인력은 4% 감소했고 그리고 계속 줄고 있는데 오히려 같은 기간에 22년부터 23년까지는 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간호인력의 일자리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보이다시피 여기에 있는 1등급에 속하지 못한 병원들, 그런 병원들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7년에 될 간병비 지원사업까지 구조조정이 실현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된다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고민을 조금 하고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보다 좀 대비하는 게 좀 안정적인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